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올 이야기는요, 조선족 학자로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김문학 선생께서 일중한 국제문화연구원장직을 하고 계신데, 그 본인이 조선족 출신이면서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지식인의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한국인들이 모르는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며칠 시간이 경과했지만 이 김문학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 글이 매우 우리 국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분이 쓰신 글을 한번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필자는 김문학 씨죠. 조선족의 종말, 중공의 조선족,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책의 원고를 탈고하였다. 이 책은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서 동화, 소멸되어 가는 조선족 사회의 정치, 문화, 문학, 정신 구조를 분석하였다. 조선족 사회의 각종 결함과 병폐,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얼치기 중국인의 민낯을 고발하였다. 나아가 한국은 70만 명에 달하는 제한 조선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포섭할 것인가 하는 나름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필자는 조선족 출신이지만 나름의 사명감으로 조선족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해왔다.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그동안 한국 정부는 조선족을 같은 동포와 결례로 간주해서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조선족은 한국인과 접촉해 오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선족, 그들은 핏줄은 같아도 한국인의 인식 범주를 벗어난 이질적인 집단이다. 표피를 벗기면 그들의 내실은 중국인의 정체성임이 드러난다. 한마디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조선족은 동근 이과, 이때 같을 동 뿌리근 달을 이 열매과 되겠습니다. 동근 이과의 타자일 뿐이다. 문화인류학에서 민족이란 일정한 양식의 민족의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그런데 4, 5세대에 걸쳐 외국 현지에 거주하게 되면 새로운 다른 민족으로 변질하고 만다. 조선족도 이미 6세대에 걸쳐 중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인과 엄연히 다른 민족성을 갖고 말았다. 그들은 조선말을 구사하고 김치를 먹으며 아리랑을 부르는 중국인이다. 정체성이 다르면 동포라는 의미를 상실하기 마련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제한 조선족은 70만 1098명에 달한다. 이들은 절대 다수가 농민과 노동자 출신으로 전체적으로 지식과 교양이 부족한 집단이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도 있지만 그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1년 건국대학교 박영규 교수의 연변 조선족 대상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조국을 중국이라 답변한 사람들은 91.1% 기록한 반면 북한이라 대답한 사람은 4%, 한국이라 대답한 사람은 겨우 0.3%에 불과했다. 바꿔 말하면 절대 다수의 조선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중국인이라고 관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선족의 가치관과 정신을 지배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사고와 행동 양식이다. 조선족이란 명칭은 중국 공산당이 명명한 것이다. 필자는 이 명칭이 늘 석연치 않게 생각해 왔다. 그렇다면 조선족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중국 공산당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위원회 연구실 주임, 중국 공산당 용정시의 부서기, 연변 사회과학원장을 역임한 김종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토로한 적이 있다. 해외에서 사는 조선인들 가운데서도 유독 중국의 조선족만이 그 대다수가 마음속으로부터 자기는 중국인이고 조선족은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자신의 조국이라 생각한다. 세기 교체의 시각에서 본 조선족, 연변 출판사 책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김종국은 조선족의 사상과 가치관에 대해서도 조선족은 대부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태동 사상을 신앙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신앙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견지하고 있다. 이 말은 논문 중외 조선민족의 차이점에서 나왔다고 떠벌렸다. 완전히 모태동 사상에 물들어버린 중국인의 민낯이다. 필자는 조선족 엘리트 지식인, 기층 간부들 가운데 중국 공산당 당원이 아닌 사람이 극소수이며 농민과 근로자로 살아가는 지혜의 일환으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등 중공 문화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체제 하의 조선족은 55개 소수 민족들 가운데서도 자발적 복종자의 최고 우등생 집단이다.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고족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반기를 들고 거센 민족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조선족 170만 명 가운데 감히 중국 공산당의 조선족 동화 정책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다들 얼치기 중국인들이요 겁쟁이들 뿐이다. 그 가운데 특히 조선족 간부들은 한나 아렌트의 지적과 같이 악의 평범성을 실천하는 모범생들이다. 학자와 지식인 99.9%는 중국 공산당의 어용과 준어용 혹은 얼치기 중국인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민족 문화의 상징으로서 문학도 마찬가지다. 조선족 문학인들도 중국 공산당 체제에 영합해서 중국 공산당을 찬송하는 어용 나팔수를 자처한다. 홍색 문화, 중국 공산당을 찬미하는 문학이죠. 홍색 문화에 투신해서 돈벌이하는 작가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경축하는 모임을 열었던 제한 조선족의 경이로운 작태를 중국 동포라는 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조선족은 중국 공산당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혹은 중국은 우리의 조국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다. 한국인이나 정부가 막연히 동포로 믿기에는 조선족이 너무 멀리 와 버렸다. 필자의 체험에 따르면 약 8만에서 10만 명의 제1조선족은 제한조선족보다 지식인이 월등히 많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사고 틀에 긴박되어 있다. 이 긴박이라는 말은요, 기묘하다 할 때 긴자고, 박자는 속박되다 할 때 그 묶을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사고 틀에 아주 단단히 붙들어 매여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외 조선족이 해당국의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중국 공산당의 가치관에 깊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새롭게 동포청을 설치한다고 한다. 필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조선족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선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국민으로서의 허들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조선적 포섭 전략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 일중한 국제문화연구원장 김문학, 현재 일본 거주하고 계신 분이 쓰신 글을 제가 전달해 올렸습니다. 자, 저도 조선족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4대, 5대, 6대 이렇게 살아오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저 독특한 영토 내에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조선족들이 그만큼 실리적이고 공리적이고 이기적인 집합체로서 자기 자신에게 조금도 불리한 일이 생기는 것을 못 참았기 때문에 특히나 변절과 변심, 배반을 물먹듯이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그 소련에서 레닌의 적자금을 수령해서 그걸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서로 나눠 먹겠다고 우리의 독립운동가로 알려졌던 그런 분들이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이 레닌 자금 약탈전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걸쳐서 벌린 게 추악한 역사로 지금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요, 밥을 못 먹어서 배 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요, 남들이 잘 돼서 배 아픈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더러운 성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족들이 이렇게 이중성, 삼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타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물밀듯이 한국의 사람들이 중국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공장을 짓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돈도 벌고 했죠. 그런데 저도 막상 중국에 가서 봤더니 대한민국 남성들이요, 특히나 조선족 여자들, 왜냐하면 중국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역원으로 이렇게 소개받아서 지내던 여자들과 이제 뭔가가 남녀관계로 변질이 되고 그 관계가 심화 발전되면서 이제 현지초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들이 그 여자들의 명의로 회사 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또 재산들을 챙긴 그와 같은 조선족 여인네들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남녀가 만나면 하는 일이 있죠. 자, 그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이제 뱃속에 애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애가 볼모가 돼서 그 중국의 사업체를 차린 사장님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되죠. 내지는 뭐 세 집 살림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남자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혀와 손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지 못해서 중국에서 폐가 망신하는 남자들을 제가 적지 않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선족들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또 조선족들의 남자들도 보면은요, 일단 중국 현지의 중국 공산당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이 좀 있다고 거품 물고 찾아온 남조선의, 즉 남한의 기업가들도 잘 지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고향들이 또 북쪽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내부에서 온 사람들하고도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빨대를 세 군데를 꽂아놓고 꿀물이, 단물이 있을 때만 그쪽 빨대를 빨아 당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중국 빨대를 빨고 이때는 북조선 빨대를 빨고 또 이때는 대한민국 빨대를 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야비한 모습이 나타나죠. 치사하죠. 비열하죠.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선족을 탓할 수도 없는 게요, 지금 우리가 92년도에 중국과 국교 수립을 해서 적지 않은 기업들과 우리나라 그 외교관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녀왔는데요,
이 중국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외교부 역사당 뭐 가장 중국말을 잘했다고 하는 그 서울대학교 중문과 대사님도 계셨지만 그 양반 중국어 하는 거 들어보면요, 진짜 기가 찹니다. 진짜 저 수준이 외교부의 최고 수준이라 그러면 이 나라 외교부는 암담한 거죠. 자, 그와 같은 수준이 외교부 일진데 하물며 다른 부처에서 중국어를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외교는 나와요. 기획재정부도 오고 산자부도 오고 법무부에서도 오고 식약처에서도 오고 해양수산부도 오고 뭐 국회에서도 오고 통일부에서도 오고 뭐 각가지들이 오는데 아마 미국 워싱턴 한국 대사관보다도 보다 다양하고 많은 숫자가 당시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요, 현장에 가서 현지어인 중국을 가지고 중국 인민들을 직접 만나서 현장을 탐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방방마다 조선족 출신의 비서진들을 두게 되죠. 여자 비서는 두게 되죠. 100% 안전부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걔네에 대한 신원 상황, 또 모든 것들 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용들 안 빠져나갈 수가 없죠. 안전부가 뭐 특히 뭐 위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비서로 쓰는 또 뭐 기사로 쓰는 사람들 불러다가 있는 동향 잘 보고해라. 그 정도 얘기하면 알아서 깁니다.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돌아오는 후과가 그야말로 참담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조선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문학 선생께서 일본에서 일본, 중국, 한국을 연구하는 국제문화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신이 조선족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그 동포청을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와 같이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좀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권영세 같은 분들이 중국 대사 나갔을 때 그 중국어 지읒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중국 대사로 나가서 참 하다 보면 중국 사람들, 특히 조선족들이나 또 중국 현지인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죠. 아마 무척 다양하고 융숭한 대접을 가는 곳곳마다 받았을 거예요. 융숭한 대접뿐만 아니라 그 대접에는 여러 가지 대접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을 받아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거기에 당연히 돈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중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부 내에 또 입법부 내에 사법부 내에 경찰 군대 내에 특별히 정보기관 내에도 산재해 있는데 더 위험한 것은 학자들 가운데도 매우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저는 솔직히 중국의 안전부가 저희들의 라이벌 조직이고 중국의 통일전선부가 저희들의 라이벌이었지만 저는 솔직히 중국의 통일전선부나 중국의 국가안전부 직원 여러분들께서 매우 열심히 일을 잘했다. 훌륭하게 과업 목표를 달성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들의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국에는 친중 인사들이 대거 증가했죠. 아마 지금도 중국 안전부나 통일전선부는 앉아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보고해오고 있는 한국의 공무원들, 한국의 경찰 군인들, 한국의 정보기관 요원들,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들, 또 그의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달콤하고 달달한 보고서를 아마 하루가 멀다고 받아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해 주겠죠. 자, 돈을 지급한 방법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현장을 덮칠 때 우리 수사관들한테 도움이 될 제가 충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조선족들 뿐만 아니라 비겁하게 중국의 돈에 중국의 그 덫에 걸려서
중국이 하자는 대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중국 근무를 마치고 와서 감히 건방지게 한국 언론사에다가 기고문까지 냅니다. 마치 어떻게 중국을 찬양하는 듯한, 내지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잘못됐다고 양비론을 전개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결론은 중국을 찬미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글을 맺는, 그와 같은 글을 기고문이랍시고 써대는 자들을 제가 지나간 수년 동안 자주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글을 왜 쓸까요? 뻔하죠. 공작금이라고, 경력금이라고 받았으니까 그 돈에 대한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국가기관이나 관변단체, 반관 반민단체 들어가서 일을 한답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 동향을 입수해서 보고를 하죠. 그런 자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서울대학교는 없었을까요? 특히나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정치를 한다고 하는 외교학과, 정치학과, 과거 저희가 다닐 때는 외교학과, 정치학과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아마 정치외교학부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에 중국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 출신들 가운데는요, 아마 적어도 한 99% 정도는 중국 돈에 감염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얘기가 현실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한국인이 모르는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분도 아닌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으로서 현재는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일본, 중국, 한국의 이 국제 문화 연구를 하고 계시는 한 전문가, 김문학 선생의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변에 들러보시고요, 진짜 평가나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허술하게 하고 있는 삶 속에서 이 나라의 귀중한 자산과 비밀은요, 흘러나가고 도둑질 당하고 있는 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못 되겠지만 어쨌든 이처럼 조선족을 활용하고 또 중국에 파견되어 왔었던 우리나라의 각 부처의 공관원들과 우리나라의 학자들과 기업인들을 잘 포섭해서 이 나라의 내부 동향을 잘 관리 감독하고 있는 중국 안전부 여러분, 정말 일 열심히 잘했다고 제가 라이벌들이지만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